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하나 마치고 다시 사무실 복귀하는 길이고요. 오늘 6월 1일이네요. 오늘은 가면서 그 후흑학 얘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흑학,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의 어떤 리더십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후 중에서 목적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얼굴이 두껍다는 것과 목적 지향성이 어떤 연관을 갖느냐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후흑학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얼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 그게 최고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두꺼울 후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내가 나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또 쪽팔림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 두껍게 나아가는 것, 왜냐? 나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얼굴 두꺼움과 목표 지향성을 엮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CEO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초창기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의 그 초기 모습들을 또 제가 접하게 된 계기가 저에겐 되게 행운이었죠. 보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자기 모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저한테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야, 저게 사업이 되겠나? 저게 사업이 되겠나? 너무 좀 이게 허황한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어차피 저야 법률적인 부분만 봐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말고는 크게 제 관심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가? 중간에는 이런 생각도 하곤 했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뒤늦게 보고는 이제 야, 역시 저렇게 치열하게 하더니 저렇게 해내는구나. 일단 감탄, 리스펙트 하게 되었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사자성어, 흉유, 성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흉유, 가슴 흉자, 가슴 속에 있다. 성죽, 이미 다 큰 대나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비주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북송시대입니다. 북송시대 때 문동이라고 하는, 호는 이 사람이 여가였는데 문동이라고 하는 문인화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죠. 특히 이 양반은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를 그렇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나무 그림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랬다고는 하죠. 근데 이 문동은 자기 집 뒤에 대나무 밭이 큰 게 있었고 수시로 그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관찰하고 직접 키우고 이러다가 또 흥이 취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대나무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 문동의 친구 중에 조무구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가가, 즉 문동이 이런 대나무를 그릴 적에는 이미 문동의 가슴 속에는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흉유성죽이라 그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 매일 대나무를 보고 대나무를 직접 관찰하고 그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존재한 것을 그냥 그림이라는 도구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자, 파리의 에펠탑이 이렇게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 보죠. 그리고 누가 그러더군요. 에펠탑은 처음에 생겼을 때 흉물스러워서 야, 뭘 저런 이상한 저런 게 갑자기 생겼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고 이제는 명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에펠탑 이펙트, 처음에는 싫더라도 자꾸 보게 되면 정이 간다, 이런 심리학적인 효과로도 설명을 하던데, 자, 에펠탑을 지은 미스터 에펠이라는 사람, 조각가, 분명히 그 사람은 에펠탑 지어지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었겠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에펠 다 머릿속에 있는 그 에펠탑을 그냥 바깥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죠. 봉테일이 뭐냐 그러면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의 준말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워낙 디테일해서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원래부터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만드는 스타일이 유명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림을 잘 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 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모든 장면을. 그러니까 영화로 되기 전에 스틸컷을 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에 뒤에 어떤 소품이 들어가고, 주인공이 어느 각도에 있고, 주인공이 어떤 표정을 짓는다, 그거를 다 그린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왜냐, 이거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지, 사람들한테. 자기 머릿속엔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게끔 스태프들한테 보여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봉준호 감독 머릿속에는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미국의 그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그게 개장을 한 게 1970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월트 디즈니 그분이 이제 생각했고, 이제 결국 그 공사를 지어서 그 테마파크를 오픈하는 그날. 근데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 씨는 그 디즈니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그 미망인이 대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망인이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남편이 이 오프닝을 보지 못하고, 이 만들어진 이걸 보지 못하고 먼저 저 세상 갔다고 되게 아쉬워하고 슬퍼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남편은 이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생각할 때 이미 이 모든 장면들이 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흉유성죽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가져야 되고, 그 목표는 정확히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정확하게 이미지가 박혀져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절로 간다라고 하는 지향점이 생기는 거죠. 파스칼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파도가 다 역경이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어떤 파도는 내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좋은 파도일 수가 있는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파도 자체가 나한테 힘든 거죠. 그만큼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두껍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면피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데, 그 전제가 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라. 그래서 흉유성죽이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가다가 온갖 시련을 겪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자성어 중에 타증불고라는 게 있습니다. 타증불고는 이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타자가 떨어질 타, 깨질 타, 증이 이 그릇, 타증, 이게 그릇이 깨지고 타증, 불고, 안 입을 자의 고자, 돌아볼 고자, 돌아보지 않는다. 즉 그릇이 깨어져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타증불고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곽태란 사람과 맹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곽태는 관리고 문인이고요. 맹민은 이 그릇, 독, 장독 같은 독을 파는 독장수입니다. 곽태라는 이제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독장수가 그 수레에 독을
잔뜩 싣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독 하나가 띡 굴러가지고 뒤에서 그 술에 뒤에서 퍽 깨지는 거예요. 으이그 아까워. 뒤에서 보는 사람인 곽태조차 그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 저 독장수 분명히 내려서 수레에서 내려서 속쓰려 하면서 있겠구나, 그 표정을 기대했는데 어라? 그 독장수는 분명히 뒤에서 퍽 하고 독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범상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곽태는 그 독장수, 젊은 독장수를 불렀습니다. 아니 독이 깨졌는데 그 왜 돌아보지 않소이까? 그랬더니 독장수 왈, 제가 지금 시장에 독 팔러 가는데 어차피 이미 깨진 독은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독을 뭐 붙여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깨진 독 돌아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쭈구리 멋진 거지. 그래서 하하, 나는 곽태란 사람인데 자네 이름은 뭔가? 그러니까 맹민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지금 공부는 전혀 못하고 있는가? 뭐 밥 벌어먹고 사느라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네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조짐이 있으니 공부를 하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곽태가 스폰서링을 해주고 결국은 맹민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나중에 뭐 관직에도 오르고 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후 한서에 나오는 얘기고, 이때 나오는 그 사자성어가 타증불고인데요. 진짜 그래요. 어떤 CEO들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 막 A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을 제가 보게 되면 분명히 그분은 아마 위축되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을 거야. 나보기 좀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멀쩡한 거예요. 왜냐? 이 양반이 지금 가고 있는 큰 목표에서 이런 중간의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제가 두꺼운 얼굴 두꺼움의 하나의 속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감에 있어서 큰 대세 지장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타증불고의 마인드겠죠. 정말 그런 그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또 이뤄내더라고요. 제가 이 목적 지향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안 아재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재 이제 이름이 이상수 씨라고, 일단 상수 아재. 그분이 저랑 한 10살 차인데 저희 외할머니를 고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는 고종사촌, 외사촌 이런 관계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사촌 누나였었죠. 근데 그 상수아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고모집인 외할머니 집에서 젊은 시절을 좀 보냈었고, 제가 또 외갓집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상수아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상수아재를 특히 딸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수아재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펜만 딱 쥐어지면 뭐 동물이든 뭐 로버트든 정말 실제처럼 막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미적 감각은 타고난 분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이제 20살 뭐 이럴 때인데, 저는 이제 외갓집에만 가면 상수아재에서만 반가워가지고 스케치북 갖다 주고 이 그림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려주면 그거를 학교에 가져갔을 때 자랑하면은 먹어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상수아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성아, 니네 시부름 좀 해라. 내 그럼 그림 더 많이 그려줄게. 뭔데? 저는 이제 그림 더 많이 그려준다니까 좋았죠. 속칭 이제 가서 뭐 좀 노가다를 좀 해야 돼요. 노가다라는 게 뭐냐면, 뭔데? 이랬더니 이제 그 이따만한 마대자루 들고 가서 그 밀양 시골의 그 밭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대 이게 보리 베고 난 남은 보리대를 이 수거해서 마대자루에 넣는 겁니다. 남들이 쓰지도 않는 보리대를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보리대 가지고 보리필이 부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보리대로 뭐 하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아재가 다 이게 쓸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가면은 아재랑 같이 그 보리대 마대 자루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제가 들고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그 보리대 가지고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그 보리대를 다듬어요. 이 작은 보리대들을 다듬고. 그 이제 제 어릴 때 이런 대화가 기억이 나죠. 이거 뭐 하려고 이러는데? 특히 또 외할머니가 많이 물어봤죠. 외할머니가 물어보시죠. 아이고 상수야 그 좀 제발 뭐 하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재가 나전칠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전칠기 예전에 그런 게 참 많이 유행이었었는데 그 조개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유약 발라서 집에 자개나 무슨 뭐 예술품으로 많이 있는 게 그 나전칠기죠. 이 보리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는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뭐 관심도 없었고 뭘 하든 말든 저는 그림만 많이 그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상수아재가 또 외갓집에 자주는 안 오시고 이러면서 좀 멀어졌죠. 멀어지고 어쩌다가 외갓집에 이제 큰 행사 했을 때 가면은 잠깐 상수아재를 보고 이제 외할머니는 항상 상수아재를 걱정을 많이 했죠. 아이고 지 밥벌이는 잘 하나 모르겠다. 그런데 주위에 띄엄띄엄 듣는 얘기로 아니 뭐 상수가 뭐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뭐 밥벌이는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띄엄띄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뭘 하여튼 만드는 걸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어릴 때부터 상수아재 그런 거 잘했지 뭐 이런 정도로 깊이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이었어. 2011년 12월 초 겨울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제 페이스북에 그거를 그때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상수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깝게 지내다가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죠. 아이고 아재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변호사 진짜 오랜만이네 뭐 얘들 얘기하다가 내가 좀 조 변호사한테 자랑 뭐 하려고 하나 전화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뭐 상을 하나 받거든. 내가 좀 큰 상을 하나 받는데 그 좀 네가 와서 좀 축하해주고 사진도 좀 같이 좀 찍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아 예 내일이라고 해. 내일 가죠 제가. 그래서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 제가 가야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때부터 검색을 했죠. 이상수 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기사가 되게 많은데 기사에서 딱 제 눈을 끄는 게 그런 거죠. 맥간공의 창시자 이상수 선생 뭐 이래 쭉쭉 나오는 거예요. 맥간공의 뭐지? 맥간 보리맥자의 줄기간자. 그러니까 보리줄기 보리대를 맥간이라고 하는데 그 맥간공의 창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대기가 나오는데 뭐 1970년대 중반 고향인 밀양에서부터 보리대를 가지고 그때부터 보리대를 연구하고 그 기사 보고 이거 난데 이거 같이 내가 했는데 이때 자 그때부터 이 상수아재는 계속 한우물을 판 거예요. 보리대라고 하는 게 그냥 버려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건데 그 보리대를 안으로 까고 들어가 보면 약간 이제 노란빛이고 조금 더 가공하면 이게 황금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대를 가지고 이제 마치 나전칠기처럼 이걸 공예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동물도 만들고 저한테 진짜 그려줬던 동물도 만들고 산수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서예 붓글씨도 그걸로 쓰고 가늘게 쪼개가지고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황금색이니까 되게 또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들도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되게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렇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예술계라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뭐 학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아재가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주류는 아니다 보니
좀 힘든 삶을 살았죠. 그리고 어디 뭐 되도 않은 보리대 가지고 뭘 만든다,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먹어줬던 거죠. 근데 아재는 계속 그걸 가지고 보리대를, 이제 보리대 하나만 판 거죠. 한 30몇 년을.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본,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수많은 문화생들이 이 상수화제를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특히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판에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양들 같은 걸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정말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특히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딱 하나 가져가면 되게 선물할 때 애매하잖아요. 뭐 술을 선물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뭔가 예술 작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의 또 선물용으로도 엄청 많이 지금 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 우리 상수화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많이 하고, 그럼 꼭 전시회 할 때마다 또 저를 초청하세요. 그러면 저는 상수화제 덕분에 VIP가 되어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거 뭐 신문 기사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보리대 가지고 이 바닥에, 공예 바닥에 들어왔을 때 소위 서울대, 홍대 그분들한테 얼마나 참 취급도 못 받고 우스움을 당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본인은 그 목적이 뚜렷이 있었던 거죠. 보리대 가지고 나전칠기를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자, 싸게 만들 수 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죠.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은 돌멩이를 이렇게 펑크를 낸다. 수적천석. 그게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흡, 두껍다, 얼굴이 두껍다는 게 그냥 철면피 두꺼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소 나에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표를 제대로 가지라고 하는 흉유성죽 말씀도 드렸고, 월트 디즈니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라, 뚜벅뚜벅 나아가라, 타증불고 말씀도 드렸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사신 저희 상수화제 말씀도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후흑 중에 후 중에 얼굴 두꺼운 것 중에 목적 지향성이라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